현재 돈을 실제로 벌어내는 기술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돈을 벌어내는 기술로 말하자면 인공지능 쪽이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미래를 읽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에 나타난 현상은 이미 앞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당 부분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요인들로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특별히 이제 고령화란 인구 통계적인 구조. 저는 인구 통계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인구 통계가 바꿔놓는,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변화는 상당 부분 인구에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구 통계적인 기준 항상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주 보는 유튜브 쪽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길래 그 자료를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유엔에서 자료를 내놨어요. 2050년도가 되면은 인구의 60세 이상이 4분의 1, 25% 이상,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다 인구의 4분의 1이 60세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고령 다 늙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신 것처럼 유엔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50년에 한국은 35%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버크백이라고 영국에서 이제 런던 대학에 속해 있는 그 경제학자들, 그 버크백 대학에서 경제학자들이 논문을 냈는데, 이게 굉장히 인구 통계에 영향을 줘서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니까 그래서 봤던 건데, 그 내용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의 투자와 관련된 흐름을 만들어내는 포인트들을 얘기를 해놨어요.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연결됐던 것 중에 아주 최근에 중국이 세자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뜬금없이 왜 그랬나라고 봤을 때 지금 이런 결론들 때문일 거라는 거죠. 버크백에서 조사한 인구 고령화가 가져오는 효과를 이제 분류를 해둔 겁니다. 보시면 20세까지의 사람들이 성장률과 투자율과 개인 저축률, 노동시간,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함수, 21세에서 59세, 그 다음에 60세 이상인데, 0세에서 20세까지는 성장률과 투자율은 플러스 영향을 주지만 노동시간은 늘리지 못하겠죠. 아직 노동에 참여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60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들은 성장률을 감소시키고요, 투자율을 감소시키고, 저축률을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인플레이션은 증가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활동인구라고 말하는 21세에서 59세 인구는요, 성장률을 높여주고 투자율을 높여주며 개인 저축률을 높여주고 노동시간을 증가시키지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디플레이션 영향을 끼칩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은 기본적으로 고령화 쪽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나라가 고령화된다는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계속 생산량 증가율은 어느 나라든지 떨어질 것이며, 그 결과 실질 이자율,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 투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고령화가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량 증가율을 가져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낯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고령화된 대표 국가입니다. 근데 일본의 문제는, 재패니피케이션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고령화는 디플레이션을 가져온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실제 버크백이 조사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고령화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지금 잠깐 보는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우선은 우리 머릿속에 둬야 할 게, 2030년이 지나고 나면은 80에서 85%의 나라들이 전부 다 리얼 레이트,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낮출 거다.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보면, 노동자 수가 증가할 때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노동자 수가 감소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그 노동자에게 가는 돈보다 제품에 내가 팔아서 내가 그 생산을 통해서 얻어내는 돈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린 반면에, 노동자가 적으면 그런 면에서는 반대로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생산이 늘어날수록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소비가 늘어날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소비가 살아나는 것들을 진단할 때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해결은 어쩌면 생산성을 높이는 거에 있다라는 결론이고요. 일본이 반대로 고령화됐을 때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왔던 거는 이유가 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때는 기본적으로 해외 인력이 들어와서 생산 인구를 대체해 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고령층 노동자 비율이 높다는 게 뭐냐면 일본은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층이지만 일하는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았어요. OECD 1위였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고령자가 일하지 않는 거하고 다르고요. 세 번째는 일본은 전형적인 종신고용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왔죠, 처음에는. 그래서 일본만 해도 전형적으로 끝까지 다니는 나라였죠. 지금은 바뀌었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은 특이하게도 고령화가 디플레이션을 가져왔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령화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라는 거고요. 인구 예측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부각되는 국가가 나이지리아가 부각되는 국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인도가 2050년, 2100년 전부 최고의 생산 인구 국가입니다. 저희가 인도를 꾸준히 연금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희한하게 중국은 인구 증가가 멈춰버립니다. 미국이 인구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되게 중국은 줄어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노년 부양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는 숫자를 말하는데, 이게 갈수록 당연히 높아지겠죠. 2075년이 되면 한 명이 두 명을 부양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위협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고, 의료비 지출로 봤을 때 당연히 고령화되니까 의료비 지출이 높아지죠. 자,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산 관련된 인구는 작아지고 의료비 지출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많아지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느 가정에 요양원에 관리를 위탁해야 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경우에는 집안에 모시기에는 한 사람의 생산 어떤 근로를 아예 못하게 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요양원에다가 대신 이렇게 돌봄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칫하면은 고령화된 인구 때문에 생산 인구가 반대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의료비 지출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치매 유병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 이게 근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고령화된 인구들을 케어하고 혹은 치료하는 부분들에 대한 산업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쪽이 어디냐?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뒷부분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낸 건데, 현재 돈을 실제로 벌어내는 기술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돈을 벌어내는 기술로 말하자면 인공지능 쪽이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이 페이페일이나 앤드류 응이라는 사람이 사실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희는 이제 인머스는 오래전부터 헬스케어에 투자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을 신뢰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인공지능이 헬스케어에 관련된 어떤 발전을 볼 때 굉장히 강력한 그런 대표자들이에요. 그래서 페이페이리 같은 사람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속해 있으면서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전문 최고고요. 앤드류 이 사람은 4대 천왕이라고 말할 정도. 저 사람은 바이두에도 있었고 구글에도 있었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최고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둘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헬스케어의 수혜 어떤 분야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미나를 저도 관심 있게 벌써 몇 달 됐는데 열심히 자세히 이제 들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직 아주 현저한 어떤 기여를 인공지능이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벨링,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화 돼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주 대학 도시 같은 데들은
이 인공지능이 헬스케어를 통해서 하는 게 가능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디지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좀 먼 얘기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꿈 같은 얘기였고요. 그 꿈은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꿈을 가졌던 얘기 지금부터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 아직도 꿈인 상태라면 진짜 성장주가 아닐 수 있어서 진짜 성장주를 구별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 60년대 보잉은 기술주였었어요. 항공기 기술이 막 처음 생기던 때라. 근데 저렇게 꿈의 주식이었지만 저렇게 내려왔죠. 오래도록. 그죠? 이제 지금은 다르지만은, 지금 보잉 기술주가 아니잖아요. 그쵸? 저런 모습. 그 다음에 시스코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저렇게 엄청나게 내려가는 기간이 있다. 우리가 투자한 기술 기업이 저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진짜 성장주를 구별하는 게 필요한데, 진짜 성장주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고요. 자, 진짜 성장주를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슈가 돼 있잖아요. 인모스텍에 의견을 물어보시면 저희는 이 데이터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출 증가율과 FCF 증가율을 기술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그 두 개가 믹스된 매출액 대비 FCF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강력하게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이것만 부족합니다. 여기에 FCF, 그러니까 그 잉여 현금, 쌓여있는 현금이 그만큼 비율이 높아야 돼요. 지금 빅텍 중에서도 알파벳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높죠? 그런 것처럼 오른쪽에 보면 알파벳 연초 이후 주가 순위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빅텍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성장이 희소성을 가질 때 이들은 아마 자기 존재감을 매번 드러낼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요번 실적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통적인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기술주가 할인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들은 실적으로 그걸 증명하면서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 몇 달 전부터 이쪽 투자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그들이 왜 인정을 받냐면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분야를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그런 가치가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 매출액 대비 FCF 비율이 한국의 여러 기업들 중에 탁월하게 좋은 쪽이고 당연히 이익이 나는 업종을 늘려갈 수 있는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는 잠재력이 보이는 기업이라서 저희는 의견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인공지능은 아까 제가 고령화 얘기를 드릴 때 고령화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 쪽입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치매 치료제부터 혹은 치매 때문에 한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보완하는 어떤 면으로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에 돼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로우라고 붙어있는 AI가 있고 제네럴이라고 붙어있는 AI가 있습니다. 제네럴이 일반적이어서 더 약한 것 같지만 얘가 더 강한 겁니다. 제네럴 AI는 어떤 인공지능이냐면 인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네로우는 부분적으로만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딥마인드, 알파고나 구글, 그 다음에 테슬라의 FSD 같이 부분적인 쪽을 말합니다. 자, 네로우가 있고 제너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강인공지능이 있고 약인공지능이 있다고 그랬죠. 강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처럼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죠. 특이점, 싱귤래리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강인공지능이 이 특이점 이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점점점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상태까지 갈 거다라는 거고, 이 특이점 이론의 가장 주역은 여기 써 있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IQ가 165.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후에 두 번째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벌써 지금부터 5년 전에 지금 현재 인공지능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책을 3권이나 냈는데 과학자예요.
그리고 발명가고 아주 저명한 쪽에서도 상을 여러 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꿈꾸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싱귤레리티입니다. 특이점에 이른다. 특이점에 이르면 그때는 스스로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스스로 학습합니다. 이 특이점주의자, 그러니까 싱귤레리티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기술주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상에는 특이점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 이럴 정도로 특이점이라는 이런 현상, 어떤 인공지능의 최고조에 이르는 발달 현상이 올 거라고 보는 쪽. 이 특이점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우리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인공지능 달린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 있죠? 그게 특이점을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걸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에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특이점 이론은 어디서 오냐? 무어의 법칙에서 오고 기하급수 곡선 이론이 거기서 나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이 특이점 이론이라는 거를 제가 왜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특이점 이론은 너무나 그럴듯하고 너무나 믿을만 했기 때문에 저도 한때 2016년, 17년 막 이럴 때 특이점 이론에 엄청나게 도취돼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만 그러냐? 일론 머스크 아직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이점을 믿는, 특이점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는 약간 좀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현재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강인공지능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 개가 증명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특이점 이론이라는 건 이제 항상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태제와 안티태제가 있는데 뭐냐면 인간이 미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판단해 낼 수 있다고 믿는 쪽들, 물리학이나 심리학이나 경제학에서 인공지능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믿는 쪽이 특이점 이론가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안티테제라고 하는 쪽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은 나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앤디 루빈이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특이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15년 정도일 것 같아요.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앤디 루빈은 구글의 아주 메인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인물인데 이 사람 지금은 나왔죠. 근데 이 사람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로봇 회사들을 8개나 사들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포함해서 4억 달러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하고자 했던 게 뭐냐? 싱귤레리티가 가능하리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해서 활동을 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손정희에게 팝니다. 네, 2017년도에. 근데 손정희는 이때 이미 어떤 상황이냐면 2017년도에 비전 펀드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 비전 펀드에 산 건 아니지만은 같이 이루어질 때 손정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손정희는 AI와 관련된 회사만 사들입니다. 이 사람도 전형적인 싱귤레리티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앤디 루빈도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팔았을까요? 결정을 해야 됐던 거죠.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는 로봇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얘를 특정 어떤 사업에 쓰기에는 애매했던 거죠. 손정희도 싱귤레리티를 믿었기 때문에 샀지만 짧은 시간 안에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선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제대로 자리를 잘 잡았다고 봅니다. 왜? 현대차는 그런 거 안 바랍니다. 현대차스럽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잘 활용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싱귤레리티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얘기지만 쉽게 거기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넘어진 트럭을 테슬라 자동차가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테슬라의 인공지능은 저렇게 트럭이 넘어져 있는 게 뭐라고 정의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진해버려요. 우리는 그거 가서 받은 거지만 저 차는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운행한 거예요. 개념에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칩니다.
마찬가지 오른쪽에 보시면 만화책 판매량 숫자와 컴퓨터 공학 박사 숫자가 저렇게 거의 같은 숫자로 늘어났다고 해서 인간은 저걸 상관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화책 판매량이 늘어나면 컴퓨터 공학 박사 숫자는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저거를 유의미하게 해석합니다. 이런 오류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귤레리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빠르게 달성될 수는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일론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5년도에 선언하기를 2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렇게 매번 번복해 왔어요. 지금까지. 이번에도 테슬라 봇을 내놓으면서 1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봇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로봇을 구현하고자 하겠지만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그런 어떤 에너지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과거하고는 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IBM이 왓슨이라는 의료, 헬스케어 인공지능을 내놨는데 굉장한 쇼크였었어요. 한국도 아주 커다란 병원 2군데가 이거를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IBM이 이 왓슨을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인공지능의 한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쪽만 볼 때도 상당 부분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처럼 생각하는 로봇은 좀 아직 멀었지만은 인간을 보완하는 로봇은 지금 충분히 발전하고 있는 거죠. 보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로봇에게 돌아가는 인공지능은 충분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현재 전 세계가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아닌 리쇼어링, 미국 내에다가 밸류체인을 만들고 중국 내에다 밸류체인을 만들려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온 이 상황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반드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시총 소니를 밀어내고 키엔스가 시총 2위가 됐어요. 키엔스는 대표적인 로봇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로봇 회사가 일본 시총의 2위가 됐다는 사실은 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과 중국의 산업용 로봇 산업은 정말 호황입니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포트폴리오에 특별히 증여 포트폴리오에 로봇을 계속 추천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단단한 주식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성장률은 상당 부분 또다시 17%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그런 어떤 성장에 인건비가 높은 국가들이 가장 주도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로자 만명당 로봇 밀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첫 번째 로봇 산업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싱귤레리티처럼 완전한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그만큼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다. 키엔스가 일본 시총의 2위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얘기를 드렸고요.